다 들었다 할 한마디도 빠짐없이 내가 못 일어날 거라고 믿었지. 이제 누가 끝나는지 보자. 선생님, 302호 환자가 눈을 떴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황태준 환자요. 눈을 떴어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웅웅거리는 소리였어요.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뜨려고 했습니다. 8년 동안 감고 있던 눈을요. 두 아이를 둔 가장인데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시작한 채널인데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저희 가족에게 희망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빛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밝아서 눈이 시렸어요. 천장에 형광등이 보였습니다. 차갑고 하얀 불빛이었습니다. 병원이라는 걸 알았어요. 냄새로 알 수 있었습니다. 8년 동안 맡아온 소독약 냄새였거든요. 누군가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거리는 발소리요.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태준아. 박영철이었습니다. 대학 동기이자 40년 지기. 제가 쓰러지기 전 마지막으로 술을 마셨던 친구였어요. 그 얼굴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주름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8년이라는 시간이 그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달쌍이었습니다.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쓰지 않았던 성대가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영철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마르고 굳은 손이었어요. 제 손이 이렇게 됐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근육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눈동자를 굴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중환자실이었어요. 각종 기계들이 제 몸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을 재는 기계에서 삐삐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저는 8년 동안 이 소리를 들으며 누워 있었던 겁니다. 영철이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말은 천천히 해. 지금은 눈만 떠도 된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목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신 손가락 끝을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영철이가 그걸 느꼈는지 눈가에 물기가 맺히더라고요. 8년입니다. 제가 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던 시간이요. 건설회사를 30년 동안 일궈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은 식물인간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잖아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 들었어요. 8년 동안 제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요. 누가 왔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제 손을 잡고 울었는지. 전부 다요. 그래서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저를 진심으로 걱정했는지, 누가 제가 죽기만을 기다렸는지. 8년은 사람의 본심을 알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새벽 3시 중환자실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왜 깨어난 걸까? 이제 와서 왜? 8년 동안 매일 밤 제 손을 잡고 울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차가운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제발 눈 좀 떠달라고 빌던 사람이요.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8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 회사를 물어뜯으며 비웃던 사람들이요. 저는 그 대화도 전부 들었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 나눈 이야기까지요. 눈을 떴습니다. 8년 만에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제 몸 상태가 어떤지를요. 심장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8년 동안 누워 있으면서 몸 곳곳이 망가졌다는 걸 저 스스로가 제일 잘 알았어요. 깨어났지만 오래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깨어난 것이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아 검사실로 이동했어요. 8년 만에 처음으로 침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복도 풍경이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MRI, CT, 심전도, 혈액 검사. 온갖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기계 속에 누워있는 동안 저는 생각했어요. 결과가 좋지 않을 거라는 걸요. 심장에서 느껴지는 이 통증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저녁 무렵 영철이가 진료실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담당 주치의가 책상 위에 검사 결과지를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영철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주치의가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더니 입을 열었어요.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8년간 누워 계시면서 심장 기능이 많이 약해졌어요.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데 워낙 오래 누워 계셨던 터라 수술 자체가 상당한 위험을 수반합니다. 영철이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러면 수술 안 하면요? 주치의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거든요. 8년 동안 누워 있으면서 제 몸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느끼고 있었어요. 심장이 점점 약해지는 걸요. 진료실을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병원 복도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영철이가 제 휠체어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태준아, 수술 받아야 해. 위험하다고 해도 가능성이 있잖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아직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쉰 소리였습니다. 8년을 자다가 깨어났더니 죽을 차례라는 거잖아. 깔끔하네. 영철이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깔끔하다니. 저는 피식 웃었어요. 웃음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쓸쓸한 표정이었을 겁니다. 솔직히 깨어나지 말 걸 그랬어. 그냥 그대로 눈 감고 있었으면 편했을 텐데. 영철이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야, 황태준. 네가 이렇게 약한 소리 할 때가 아니야. 저는 고개를 돌려 영철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는 게 있어? 8년 동안 내가 뭘 들었는지. 영철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식물인간이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겠지. 근데 아니야. 나는 다 들었어. 8년 동안 내 귀는 열려 있었어. 영철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창밖 노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영이가 한 짓도 다 알아. 준혁이가 한 말도 다 들었고. 영철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준아, 그게. 저는 손을 들어 영철이를 제지했어요. 괜찮아. 이미 다 정리됐어. 8년이면 충분히 마음 정리할 시간이었으니까.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마치 제 남은 시간처럼요. 영철이가 진료실 한쪽에 있는 작은 소파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복도에서 이야기하기엔 사람 눈이 너무 많았거든요. 소파에 앉아 영철이가 물었습니다. 다 들었다는 게 무슨 뜻이야? 진짜로 들었다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물인간 상태에서도 청각은 살아 있었어. 눈은 못 떴고 몸은 못 움직였지만 귀는 계속 열려 있었지. 영철이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면 미영이가 한 말도?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8년 전 일이 떠올랐거든요. 저와 미영이는 35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회사가 한창 커가던 시절이었어요. 아들 준혁이도 낳았고 겉으로 보기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이혼했어요. 미영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거든요. 회사 돈도 빼돌렸고요. 저는 가정을 지키려고 참았지만 결국 한계가 왔습니다. 이혼 후 2년 뒤 저는 순이를 만났어요. 회사 근처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저희는 재혼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 저는 쓰러졌어요.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저는 영철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쓰러지고 나서 미영이가 회사로 왔잖아. 준혁이랑 같이. 법적으로 아들이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경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했지. 영철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막으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어. 저는 말을 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직접 들었어. 미영이가 병실에 와서 한 말. 영철이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날이 떠올랐거든요. 미영이가 제 침대 옆에 서서 했던 말이요. 이 꼴로 누워서 뭘 알겠어. 네가 30년 동안 쌓은 거 다 내가 가져갈 거야. 법적으로 준혁이 거니까. 죽을 때까지 누워 있어. 아니, 빨리 죽어.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 영철이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 인간이. 저는 손을 들어 영철이를 진정시켰어요. 준혁이도 같이 있었어. 그 애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아버지, 빨리 편히 가세요. 어차피 일어나셔도 저한테는 아무 감정 없으시잖아요. 영철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8년 동안 그걸 들으면서 누워 있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억울했어. 화가 났고. 근데 8년이면 긴 시간이야. 다 정리됐어. 영철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태준아,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병원 밖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나 얼마 못 살잖아. 회사가 무슨 상관이야. 영철이가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것보다 순이가 걱정이야. 그 사람이 8년을 어떻게 버텼는지 알아? 영철이가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순이 씨 이야기가 나오자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물었어요. 순이는 어떻게 됐어? 영철이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8년 동안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왔어. 매일 저녁 퇴근하고 여기 와서 내 손 잡고 밤새 있다가 새벽에 출근하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다 느꼈거든요. 식물인간 상태에서도 손의 감각은 살아 있었어요. 누가 제 손을 잡는지, 그 손이 따뜻한지 차가운지, 떨리고 있는지 안정적인지 다 느꼈습니다. 미영이가 올 때는 손이 차가웠어요. 그리고 빨리 놓았습니다. 형식적으로 한 번 만지고 끝이었죠. 하지만 순이는 달랐어요. 매일 밤 따뜻한 손이 제 손을 감쌌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잡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우는 울음이었습니다. 어깨가 떨리는 게 느껴졌거든요. 여보, 제발 눈 좀 떠. 나 혼자 못 버텨. 제발. 그 목소리가 8년 동안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영철이가 말을 이었어요. 처음 1년은 그래도 희망이 있었어. 깨어날 수도 있다고 의사들이 말했으니까. 그런데 2년, 3년 지나면서 다들 포기하라고 했지. 나도 솔직히 몇 번 말했어. 순이 씨한테. 이제 그만 놓아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저는 물었어요. 순이가 뭐라고 했어? 영철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조용히 웃더라.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어. 변호사님, 저는 그 사람 손 놓으면 제가 무너져요. 그 손이 저를 버티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8년 동안 매일 밤 제 손을 잡으며 버틴 사람. 대답도 없는 남편 곁에서 8년을 보낸 사람. 저는 영철이에게 말했어요. 그 사람한테 재산 넉넉하게 남겨줄 거야. 내가 죽고 나서도 편하게 살 수 있게. 그것만 해놓으면 돼. 영철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다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조용한데 가서 마무리할 거야. 순이한테 더 이상 짐 지우기 싫어. 영철이가 제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준아, 그게 무슨 소리야? 순이 씨가 8년을 기다렸는데 내가 깨어났다는 걸 모르게 하겠다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정원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쉬어야 해. 8년이면 충분히 힘들었잖아. 내가 깨어났다는 걸 알면 또 간병하겠다고 나설 거야. 그러다 나 죽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더 힘들겠어. 영철이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삼촌, 부탁 하나만 할게. 영철이가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순이한테는 말하지 마. 내가 깨어난 거. 그 사람한테 더 이상 짐 지우는 거 싫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영철이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밤새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거든요. 영철이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태준아, 내 부탁 들어줄 수 없어. 저는 고개를 돌려 영철이를 바라보았어요. 왜? 영철이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이 씨한테 숨기는 건 그렇다 치자. 근데 미영이하고 준혁이는 그냥 놔둘 거야? 내 아버지가 평생 쌓은 거, 내가 30년 동안 키운 거 그냥 팔아먹게 놔두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철이가 말을 이었어요. 8년 동안 횡령한 금액이 얼마인 줄 알아? 김 비서가 자료 정리해뒀어. 200억이 넘어. 계열사 매각한 것까지 합치면 500억이야. 저는 눈을 감았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 미영이와 준혁이가 나눈 대화를 들었거든요. 저는 말했어요. 알아. 다 들었으니까. 영철이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냥 놔두려고 해? 화 안 나?
저는 피식 웃었어요. 8년 동안 매일 화났어. 근데 어쩔 수 없잖아. 눈도 못 뜨고 누워 있었는데 영철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창문 앞으로 가서 밖을 바라보았어요. 태준아, 내가 계획을 세웠어. 저는 영철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철이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일단 너를 지방 요양원으로 보내는 척 할 거야. 외딴 섬에 있는 요양시설. 거기로 이송된다고 발표하면 미영이하고 준혁이는 안심하겠지. 저는 물었어요. 그 다음은? 영철이가 눈을 빛냈습니다. 김비서가 8년 동안 자료를 모아뒀어. 횡령 증거, 배임 증거, 계열사 헐값, 매각 자료. 전부 다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철이가 다가와 제 앞에 섰어요. 네가 깨어난 걸 모르게 해. 순희 씨한테도 미영이한테도. 그 상태에서 증거를 정리해. 그리고 때가 되면 네가 직접 나서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데. 영철이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수술하면 살 수 있어. 위험하다고 했지 불가능하다고 안 했잖아. 일단 정리부터 하고 수술 받아. 순서대로. 저는 한참 동안 영철이를 바라보았습니다. 40년 지기의 눈이었어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눈이었습니다. 순이는? 제가 묻자 영철이가 대답했어요. 순이 씨한테는 내가 말할게. 더 이상 간병 안 해도 된다고. 요양시설에서 전문 인력이 돌볼 거라고. 그 사람도 이제 쉬어야 하니까. 저는 눈을 감았어요. 순이가 그 말을 듣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이 됐습니다. 영철이가 말했어요. 섬으로 이송하는 날 배에 순이 씨도 같이 탈 거야. 마지막 인사하러. 그때 네가 눈을 뜨는 건 순이 씨가 내린 다음이야. 알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철이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었어요. 저는 지방의 외딴 섬에 있는 요양시설로 이송된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미영이와 준혁이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아했을 겁니다. 식물인간 남편이 멀리 사라지니까요. 병원비 부담도 줄고 눈에서도 멀어지니 마음이 편했겠죠. 이송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올랐어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깨어난 척 할 수 없었거든요.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바닷바람 냄새가 났어요. 짠내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8년 만에 맡아보는 바다 냄새였습니다. 병원 소독약 냄새만 맡다가 바다 냄새를 맡으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발소리였어요. 조용하고 조심스러운 걸음이었습니다. 순이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들것에 누워 있었어요. 순이가 다가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손이 제 손을 잡았어요. 8년 동안 매일 밤 느꼈던 그 손이었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어요. 식당 일을 하느라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순이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우는 울음이었어요. 8년 동안 수천 번 느꼈던 그 떨림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싶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눈을 떠서 순이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괜찮다고, 내가 깨어났다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영철이와 약속했으니까요. 순이가 제 이마를 쓸어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에 흩날리는 제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는 거였어요.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순이가 속삭였어요. 여보, 나는 혼자는 더 못 버티겠어.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8년 동안 혼자 버텨온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지쳐 있었습니다. 무너지기 직전이었어요. 순이가 제 손에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떨리는 입술이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순이가 배에서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배가 출발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웅웅거렸습니다.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항구를 벗어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눈을 떴어요. 천장이 보였습니다. 배 안에 의료실 천장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몸을 움직이는 거였어요. 팔에 힘이 없었지만 어떻게든 일어났습니다. 창문이 보였어요. 저는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멀어지는 항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항구에 서 있는 작은 점 하나가 보였어요. 순이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잘 살아, 순이야. 쓸쓸한 웃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이게 마지막 이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영철이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섬에 도착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요양시설 개인실에 누워있는데 영철이가 들어왔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준비됐어? 영철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이었습니다. 영철이가 미영이와 준혁이를 이 섬으로 부른 날이요. 명목은 요양시설 이전에 따른 보호자 서명이었습니다. 법적 절차라고 했더니 두 사람 다 왔더라고요. 저는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영철이가 휠체어를 밀어 복도로 나갔어요.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문 너머로 미영이와 준혁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왜 이런 외딴 섬까지 와야 해. 귀찮게. 미영이의 목소리였어요.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투였습니다. 그냥 서명만 하고 빨리 가요, 엄마. 나 오늘 저녁에 약속 있어. 준혁이의 목소리였어요. 제 아들의 목소리입니다. 8년 동안 병실에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아들이요. 영철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은 채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미영이와 준혁이가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얼어붙었어요. 미영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야 이게? 왜 저 사람이 휠체어에 앉아 있어? 준혁이도 일어섰어요. 아버지가 깨어났어요? 저는 두 사람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8년 만에 마주보는 얼굴이었어요. 미영이는 늙었더라고요. 주름이 깊어졌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준혁이는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살이 쪘더라고요. 저는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아직 완전하지 않아서 쉰 소리였습니다. 오랜만이네. 미영이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언제 깨어난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영철이가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미영이가 서류를 내려다보았어요. 표정이 점점 창백해지더라고요. 이게 뭐야?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식물인간이었던 거 알지? 근데 말이야. 식물인간이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야. 나는 다 들었어. 미영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네가 병실에 와서 한 말. 빨리 죽으라고 한 거. 내가 30년 동안 쌓은 거 다 가져가겠다고 한 거. 다 들었어. 미영이가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모양이었어요. 준혁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그게. 저는 준혁이를 바라보았어요. 너도 마찬가지야. 아버지 빨리 편히 가시라고 한 거. 어차피 아무 감정 없다고 한 거. 다 들었어. 준혁이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영철이가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8년간 횡령한 내역이야. 계열사 헐값 매각 자료도 있고. 김비서가 전부 정리해뒀어. 미영이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더니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조용히 경영권 반납하고 나가든지 아니면 법정에서 만나든지. 회의실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미영이가 고개를 숙인 채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8년이면 충분히 마음 정리할 시간이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영이와 준혁이는 결국 경영권을 반납했어요. 법정에 서는 것보다 조용히 물러나는 게 낫다고 판단한 모양이었습니다. 회사는 제 손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경영에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시절부터 함께한 신뢰할 수 있는 임원에게 경영을 맡겼어요. 저는 이사회 의장으로만 이름을 남겼습니다. 준혁이가 마지막으로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요양시설 제 방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더니 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준혁이가 들어왔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8년 전까지만 해도 당당하게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고개도 못 들더라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할 말 있어? 준혁이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창밖 바다만 바라보았어요. 준혁이가 말을 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8년 동안 아버지가 들을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그게 핑계가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8년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병실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시간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아들의 목소리를 복도에서만 들었어요. 병실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준혁이가 무릎 꿇고 있었어요. 머리가 많이 벗겨졌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봅니다. 저는 말했어요. 형사고발은 안 할 거야. 준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내 아들이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봐주는 거야. 근데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울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나가. 준혁이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밖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어요. 하얀 포말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용서한 건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었어요. 다만 더 이상 그 문제로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시간을 다른 데 쓰고 싶었어요. 순이. 그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8년 동안 제 손을 잡아주던 사람이요. 이제 그 사람에게 진실을 말할 때가 됐습니다. 수술 날이 다가왔습니다. 심장 수술이었어요. 위험하다고 했지만 성공하면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이었어요. 저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철이가 들어왔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태준아, 내일 수술 전에 해야 할 게 있어. 저는 몸을 일으켜 앉았어요. 영철이가 뭘 말하려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영철이가 말했습니다. 순희 씨한테 말해야 해. 내가 깨어난 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수술 끝나고 말할게. 실패할 수도 있잖아. 괜히 희망 줬다가 또 슬프게 하기 싫어. 영철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람이 8년을 기다렸어. 네가 깨어났다는 것만으로도 기쁠 거야. 설령 수술이 실패하더라도.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철이가 서류 봉투를 침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순희 씨가 너한테 쓴 편지야. 8년 동안 매일 밤 쓴 거래. 병원에 놓고 간 걸 간호사가 보관하고 있었어.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했어요. 8년 동안의 편지가 들어 있었거든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수백 장은 될 것 같았어요. 맨 위에 있는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하루가 지났어요. 당신 손을 잡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제발 눈 좀 떠줘요. 기다릴게요. 평생이라도. 눈물이 났습니다. 8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영철이가 말했어요. 순희 씨한테 연락했어. 수술 끝나면 오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마취가 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한 건 순이었습니다. 8년 동안 제 손을 잡아준 그 따뜻한 손이요.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살았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철이가 제 옆에 서 있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수술 성공이야. 경과가 좋아. 살 수 있어. 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8년 동안 겨우 버티던 심장이 제대로 뛰고 있었습니다. 영철이가 말했어요. 순희 씨 밖에 와 있어. 들어오라고 할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순희가 들어왔어요. 8년 만에 제대로 마주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순희가 저를 보는 순간 멈춰 섰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저는 손을 들어 순희에게 내밀었습니다. 순희야, 나 깨어났어.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순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8년 동안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함께 울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심장 수술이 성공적이었거든요.
영철이가 보내온 검사 결과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경과 양호. 다음 검사 6개월 뒤 저와 순이는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어요. 산이 보이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크지 않은 집이었어요. 마당이 있고 마당 너머로 산자락이 펼쳐지는 집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짚고 마당으로 나왔어요. 아직 걸음이 느렸지만 혼자 걸을 수 있었습니다. 순이가 마당 한쪽에서 텃밭에 모종을 심고 있었어요. 흙이 묻은 장갑을 끼고 고추 모종을 하나씩 심고 있었습니다. 저는 텃밭 앞에 서서 순이를 내려다보았어요. 뭐 심는 거야? 순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흙이 묻은 장갑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고추요. 상추도 심을 거예요. 깻잎도. 저는 웃었어요. 많다. 순이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다 자라면 같이 먹어야 하니까. 도망가지 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젠 어디 안 가. 약속이야. 순이가 다시 모종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텃밭 옆 나무 의자에 앉아 순이를 바라보았어요. 오후에 김비서가 택배 상자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영철이가 보낸 거였어요. 상자를 열자 서류 봉투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 안에는 제 최신 검사 결과지가 있었어요. 결과지 위에 영철이의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과 양호. 다음 검사 6개월 뒤. 오래오래 살아라, 이 녀석아. 저는 피식 웃었어요. 40년 지기다운 메모였습니다. 두 번째 봉투에는 회사에서 보내온 분기 경영 보고서가 들어 있었어요. 정상 운영이라는 결론이 마지막 줄에 적혀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마당 평상에 순이와 나란히 앉았어요. 평상 너머로 산자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해가 산 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먼저 잡았습니다. 8년 동안 순이가 매일 밤 일방적으로 잡아주던 손이었어요. 식물인간인 남편의 차가운 손을 울면서 감싸주던 밤이 3000번이 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깨어있는 채로 먼저 쥐었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순이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순이를 바라보았어요. 대단한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해가 산 뒤로 내려가고 하늘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새소리만 마당까지 들려왔어요. 맞잡은 손의 온기 하나로 8년의 모든 밤에 대한 대답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순이도 놓지 않았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밤 잡아주던 손이 있었습니다. 대답 없는 줄 알았던 그 손이 사실은 느끼고 있었어요. 말하지 못해서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고 이제야 비로소 전해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